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임유라입니다. 봄에 문을 여는 입춘이 갓 지났는데요. 새로운 계절을 설렘으로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닌 또 다른 특별한 곳에서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주실 선생님을 한번 만나볼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토크닥터 토닥이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방송에서 여러 번 뵌 적이 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많이 뵌 것 같아요. 어디서요? TV에서 본 것 같은데. 와, 정말요? 네. TV 자주 보시는구나. 가끔 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네. 아니 선생님, 정성을 다한 일은 헛되지 않다라는 말로 네. 공든탑이 무너지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지만 공들여서 한 치아는 무너진다면서요? 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 요즘에 치아를 수복하는 데 있어서 임플란트 보철이라든가 임플란트 수술, 그리고 기존 보철물 이용해서 많은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요. 그렇게 돈도 많이 투자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했던 그 치아들이 관리가 안 된다거나 음식물이 낀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위치에 심어져 있다 그러면 그런 공들여서 들였던 그런 치아들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임플란트가 원래 치료 기간도 길고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런데 어렵게 한 임플란트를 다시 심어야 한다면 꽤 속상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선생님이 이제 경험하신 그런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네. 제가 지금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임플란트 5개, 아래 임플란트 5개를 심은 과일 장사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생업이 너무 바빠서 시간도 없고 해서 치과에 내보낸 정기적으로 검진이라든가 아니면 스케일링이라든가 받은 케이스가 없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으로 인해서 뼈도 많이 녹아내렸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치아가 흔들려서 식사를 못하여 생업에 지장을 받는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단은 이렇게 염증에 많이 이완된 치아들을 하고 임플란트를 제거한 다음에 전악 임플란트를 권유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큰 비용하고 시간을 다시 투자해야 되는 그런 마음의 부담 때문에 심사숙고 끝에 6개월 뒤에 다시 내원하여서 수술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네, 방금 사례 1번 설명하시면서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스케일링도 임플란트하고 크게 연관이 있나요? 그럼요. 임플란트 수술이 끝나고 보철이 있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강 위생이 떨어지면 치아든 임플란트건 치석과 치태가 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인해 생기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서 병원에 오시면 치석도 많이 제거하시게 되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더 열심히 치과에 내원하신다거나 해서 구강 위생을 관리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전신질환이 있다, 뭐 당뇨라든가 다른 게 있다면 더 자주 내원하셔서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일반 분에 비해서 많이 염증에 이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케일링도 이제 주기적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예. 근데 임플란트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뼈가 녹았다, 뼈 이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혹시 그런 사례도 있나요? 많습니다. 예.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지만 임플란트 방향이 좀 삐뚤어져 있다거나 아니면 기존 치아랑 간격이 넓다거나 아니면 임플란트하고 임플란트 간격이 넓은 경우는 음식물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식사하실 때마다 음식물이 끼는데 그때마다 치간 칫솔을 사용해 주셔야지 그 임플란트하고 보철물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등한시한다고 치시면 그 미세한 치태 치석들이 뼈를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오셔서 컴플레인 하는 게 뭐냐면 원장님 음식물이 껴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임플란트를 빼야 되는 수술이 너무 힘든 수술이기 때문에 먼저 보철물을 바꾸어서 음식물이 끼지 않게 하거나 구강위생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유도를 하지만 이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음식물이 낀다거나 안 좋으면 그때 가서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새로운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게 하는 진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 임플란트가 신경이 없어 감각과 통증이 없어서 더 위험하다라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가 맞나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치안에 신경이 있어서 온도 감지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각이라든가 무슨 그 음식의 질감도 표현할 수가 있지만 임플란트는 뼈와 연결돼 있고 신경이 없기 때문에 염증이 있다거나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병원을 내원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내원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걸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흔들린다거나 임플란트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게 있는데 염증이 많이 오랫동안 이완되어 있을 경우에는 뼈 골손실이 많게 되고 이런 경우는 염증이 있는 임플란트하고 염증 제거한 후에 뼈이식을 하게 되고 임플란트는 나중에 심게 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남아있는 치조골 상태가 좋다 그러면 염증으로 이완된 임플란트하고 염증 제거 후 그 기존에 제거했던 임플란트보다 더 큰 사이즈의 임플란트를 식립해서 그날 임플란트 재식립과 뼈이식을 동반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염증으로 이완된 임플란트 상태도 중요하지만 잔정골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임플란트라는 게 그 통증이 없어가지고 언제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자주 와서 이제 치과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반 환자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아니면 전신질환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년에 3번 정도를 내원하도록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치료라든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잇몸뼈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사례도 있나요? 네, 제가 지금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네. 보시는 사례처럼 이 환자는 환자의 오른쪽 밑에 2개의 임플란트는 염증에 이완되어 있고요. 그 원인은 그 임플란트 사이에 음식물이 많이 끼기 때문에 생긴 그런 염증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개 요 염증에 이완된 임플란트 2개를 제거하고 2개의 임플란트 심는 것이 통상적인 수술 방법인데 네. 저 같은 경우는 2개를 제거하고 하나를 심었습니다. 그 이유는 기존에 환자가 갖고 있던 임플란트하고 브릿지 연결을 해서 비용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시술적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드린 거죠. 근데 문제는 기존에 있던 임플란트하고 현재 받는 그 병원하고 그런 그 기구라든가 도구가 있어야 그런 시술이 가능하고요. 사전에 미리 제거하시면 저희가 그런 것도 준비해서 그런 시술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잘 쓰길 바랐던 임플란트, 하지만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쉽지 않다는데요. 이번에는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해 좀 더 쉽고 자세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치주염으로 인해서 치아를 발치한 곳에 임플란트를 식립했습니다. 이곳에 임플란트 주위염이 더 발생이 쉬울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맞으면 O, 틀리면 X를 주십시오. 치주염으로 발치한 곳을 충분히 치료한 후에 임플란트를 심었을 텐데 그 자리에 주위염이 생길까요? 저는 그래서 X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답은 세모를 하겠습니다. 세모요? 네, 왜냐하면 치주염의 원인이 뭐냐면 우리 구강 내에는 300에서 400가지 종류의 세균이 있습니다. 이 세균은 죽을 때까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매번 식사 후에 양치를 하는 것인데 이 양치를 한다는 것은 이 세균의 수를 줄이는 겁니다. 만약에 가족력이라든가 치주염을 유발하는 세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수술 전에 치료를 하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지만 그 향후에 환자가 얼만큼 관리하냐에 따라서 이 치주염이 더 발생하느냐 없어지느냐 그거는 환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관리를 잘하고 유지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인조치에 있던 세균이 옮겨와서 크로스 인펙션 그래서 다시 해서 치주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치주염은 임플란트에서는 임플란트 주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모 그래서 정기적인 치과 방문과 점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임플란트 주위염이 별로 안 심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꼭 수술이 필요할까요? 저는 X를 선택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만약에 경미한 경우 같은 경우는 수술 필요 없고요.
보철물 제거한 다음에 보철물 밑에 껴있는 음식물이라든가 염증만 제거해도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이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는 관계로 이거를 방치한다거나 그냥 무관심하게 넘길 경우에는 이 염증으로 해서 뼈가 녹게 됩니다. 근데 이 뼈 녹는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할지 말지는 그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하지만 정기적인 방문과 치아에 문제 있다 그러면 바로 내원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면 진짜 치과에 와서 정기 검진 받는 게 중요하겠네요. 당연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우리가 큰 일이 생겼을 때 나중에 그걸 막는 것보다도 예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예방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치과에 내원하셔서 검진받고 치석, 치태 제거하고 그리고 문제 있는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도 치아에 대한 건강한 관심도 중요하겠네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그럼 재식립을 하는 경우, 재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 재수술을 하지 않으려면 어떤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의 식립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연치아의 간격도 중요하고 임플란트 간격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수술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임플란트가 적정한 위치에 심겨져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음식물이 낀다거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수술이 끝난 게 아니고 끝나더라도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정기적으로 내원하셔서 구강위생 관리하시고 임플란트를 잘 관리하셔야 평생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는 임플란트를 받는 나이들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제 주변에 이제 20대들도 임플란트를 받는데 네. 요즘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받나요, 임플란트를? 네. 요즘에 추세가 뭐냐면 트라우마 때문에 생기는 거 말고 충치 때문에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휴대폰,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관계로 침대에 누워서 음식 섭취하고 하면서 휴대폰 보면서 주무신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심하게 충치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을 오시는 거 보면 충치가 있어요 라고 오는데 문제는 적절한 기둥이 되면 치질이 남아있어야 크라운을 씌워드리는데 이걸 넘어서서 뼈 정도까지 충치가 생기고 난 다음에는 기둥이 될 만한 치질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 이렇게 젊은데 임플란트 돼요? 젊은 사람이라고 임플란트 안 되는 건 아니고 적절하게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좀 너튜브라든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좀 자제하셔서 구강 내에서 충치가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임플란트와 관련하여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치아 관리라든가 임플란트 관리는 열심히 닦아내고 열심히 세균들하고 싸움하는 게 중요하지만 정기적인 검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은 예방 차원입니다. 뭘 와서 치료한다는 게 아니고 치료하기 전에 와서 예방한다는 의미에서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받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치아에 관해 더욱더 특별한 관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토크닥터 토닥 오늘은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임플란트 주의염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